원자의 구조 파트였을 건데 여기서는 크게 원자들이라고 하는 구조를 우리가 어떻게 발견했는지 그리고 원자를 구성하는 요소들이 어떤 것들이 있는지에 대해서 배운다고 생각하시면 되는데요. 일단 처음 보면 원자를 구성하는 입자들을 우리가 뒤에서 조금 이따 배울 건데 얘네들을 어떻게 발견했는지에 대한 내용이 있습니다. 자, 그래서 전자의 발견 보시면요. 일단 첫 번째 음극선이 나오는데 일단 우리가 전자라고 하는 것은 마이너스 전하를 띠는 입자라고 배웠습니다. 그래서 1번 보면 음극선이라는 내용이 나오는데 이제 진공방정관에다가 높은 전압을 걸어줬더니 마이너스 극 쪽에서 플러스 극 쪽으로 빛을 내는 선이 나왔던 거예요. 그러면 플러스 극 쪽으로 간다라고 하는 거는 얘네들이 움직인다라고 하는 거는 인력에 의해서 이동하니까 결국엔 우리가 지금은 알고 있죠. 마이너스와 플러스 사이에서는 인력이 작용하기 때문에 그래서 이 플러스 극 쪽으로 이동을 하는 게 결국에는 음전하를 띠는 음극선이다. 그래서 이걸 음극선이라고 정의를 한 거예요. 자, 그래서 이렇게 음극선이라고 하는 걸 우리가 발견하게 되었는데 이걸 가지고 이제 이 음극선들이 어떤 성질을 가지고 있는지를 확인했더니 첫 번째, 음극선이 지나가는 길에다가 자석을 가까이 가져다 댔더니 음극선이 휘게 된 거예요. 그래서 결론은 첫 번째, 음극선은 지금 중성 상태가 아닌 거예요. 전하를 띠는 상태이다 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자, 두 번째는 얘네 두 개를 구분을 잘 하셔야 되는데 두 번째 성질은 음극선이 지나가는 길에 물체를 놓아뒀더니 그림자가 생겼대요. 그럼 그 말은 그림자라고 하는 게 어쨌든 직진을 해서 상이 뒤쪽에 맺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직진하는 성질이 존재하구나 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자, 세 번째 같은 경우는 이 지나가는 길에다가 바람개비를 줬더니 바람개비가 회전했어요. 그럼 회전하기 위해서는 어쨌든 특정한 질량을 가진 것이 이 바람개비를 쳐야지만 얘가 회전을 할 거잖아요. 그래서 결론은 이 음극선들은 직진을 할 때 질량을 가지고 있는 입자들의 흐름이구나 라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래서 이걸 구분을 잘 하셔야 된다고 쓴 이유는 문제에서 헷갈리게 주려면 그림자가 생기는 것은 질량을 가지기 때문이다. 바람개비가 회전하는 이유는 직진하기 때문이다. 이렇게 하면 사실 되게 그럴듯하거든요. 그래서 얘들은 두 개 구분을 잘 하셔서 각각을 구분해서 기억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그래서 이 톰슨이라고 하는 사람은 음극선 실험을 통해서 이게 마이너스 전하를 띠고 질량을 가지는 입자이면서 얘가 쭉 일정하게 직진한다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자, 그래서 지금 보시면요. 뭐 마이너스에서 플러스 그쪽으로 지금 방출이 될 때 여기에다가 전기장을 걸어줘서 마이너스 극과 플러스 극을 위아래 각각 두었더니 결론은 여기에 어떤 금속을 사용하든지 간에 이 음극선이 플러스 극 쪽으로 일정하게 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얘들 같은 경우는 지금 우리가 마이너스, 플러스라는 전기장을 설치해준 결과이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죠. 그래서 지금 아래 보면 전기장을 걸지 않는다면 우리가 위에서 봤었던 성질처럼 음극선은 직진한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위에서도 얘기했지만 이 음극선은 질량을 가지고 마이너스 전하를 띠는 작은 입자의 흐름이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고요. 얘네들이 다 같은 특성을 나타내기 때문에 과학자들이 이 음극선 자체를 이루는 입자가 공통적인 입자이고 그래서 우리 이거를 전자라고 하자 해서 첫 번째로 전자를 발견했습니다. 자, 그래서 여기서 순서까지 기억을 해야 되는데 전자를 첫 번째로 발견했고요. 전자를 발견한 사람은 톰슨이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죠. 자, 그래서 이 톰슨이라고 하는 사람은 전자를 발견을 했는데 그렇다면 이 전자를 발견하고 원자라고 하는 것이 어떻게 생겼는지 추측을 했어요. 자, 그래서 지금 보면 전기적으로 중성인 원자에 높은 전압을 걸어준다면 마이너스 전하를 띠는 전자의 흐름, 결국에는 음극선이 생기니까 얘네들이 생기려면 반드시 플러스 전하를 띠는 부분이 존재를 해야 한다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 이유는 어쨌든 전기적으로 중성이니까. 자, 그래서 톰슨 같은 경우는 전체적으로 플러스 전하를 띠는 공 모양 물질에 마이너스 전하를 띠는 전자가 띄엄띄엄 박혀있는 새로운 원자 모형을 제안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얘들 같은 경우는 어떠한 공 모양의 물질이라고 하는 것이 있는데 얘들이 지금 플러스를 부분 띄는 거고요. 이때 마이너스 전하를 띠는 전자가 부분 이렇게 박혀있는 구조를 가진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기억을 하실 때는 톰슨이 제시한 거는 큰 노란색을 띠는 부분적인 플러스를 띠는 것과 이렇게 듬성듬성 마이너스를 띠는 게 박혀있는 구조였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되겠죠.
자, 이제 두 번째 발견은 원자핵의 발견이에요. 자, 그래서 원자핵 같은 경우는 러더퍼드라는 사람이 발견했는데요. 러더퍼드는 알파 입자 산란 실험이라는 것을 진행했어요. 자, 일단 알파 입자가 뭔지부터 봐야 되는데, 얘들은 우리가 뒤에 이제 원자핵이라는 걸 발견하면서 이게 어떤 건지를 정확하게 명시했는데, 알파 입자 같은 경우는 헬륨 원자가 전자를 두 개 잃은 상태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근데 헬륨 같은 경우는 원자 번호가 2번이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나중에 배울 거지만 얘들은 전자를 원래 원자 상태라면 전자를 원자 상태에서는 두 개 가지고 있어요. 그 이유는 원자 번호가 2번이기 때문에. 자, 그래서 전자를 두 개 잃은 상태라면 결국에는 얘는 전자가 아예 없는 상태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지금 두 번째 문장 보시면 얘가 헬륨의 원자핵이다 라고 주어져 있죠. 헬륨의 원자핵이다. 자, 그래서 이 원자핵이 어떤 걸로 구성되는지는 뒤에서 조금 더 자세하게 보는 걸로 하고, 어쨌든 지금은 이 알파 입자라고 하는 것이 우리가 나중에 다 알고 나서 봤더니 얘들은 어쨌든 헬륨의 원자핵이라는 구조였다라는 것에 초점을 두면서 한번 가볼게요. 자, 그래서 이것들을 통해서 어떤 것들을 밝혀냈는데, 자, 지금 어떻게 실험했는지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일단 이 러더퍼드라는 사람은 얇은 금박에다가 형광 스크린, 얘네들을 지금 표지할 수 있는 형광 스크린을 쭉 이렇게 설치를 했고요. 그 다음에 알파 입자를 금박에다가 쏘이면서 지금 알파 입자들이 어떻게 움직이는지를 확인을 했습니다. 자, 그래서 보았더니 이런 식으로 그대로 통과하는 알파 입자도 존재를 하고요. 그 다음에 크게 휘어지는 알파 입자도 존재를 했던 거예요. 자, 그래서 일단 우리는 톰슨이 먼저 원자 모형을 예측을 했잖아요. 만약에 톰슨의 원자 모형이 맞았다면 어쨌든 이 전자에 비해서는 원자핵이 내지는 알파 입자가 상대적으로 질량이 엄청 크기 때문에 이걸 빠른 속도로 지금 금박에다가 충돌을 시키기 때문에 지금 이 금박이라고 하는 게 결국에는 금 원자를 제공해주는 거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그래서 이거를 금 원자에다가 원자들끼리 원자와 원자핵을 서로 충돌을 시키는데 얘가 만약에 질량이 크다면 어쨌든 이 알파 입자는 금 원자를 그대로 통과하고 일부만 약간 휘어지는 형태로 갈 것이다 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 이유는 전자에 박혀있는 전자에 대해서 영향을 받기 때문에. 자, 근데 실제 결과를 봤더니 어떤 결과가 나왔냐면요. 이 알파 입자라고 하는 것이 금박을 다 통과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 원자의 대부분은 빈 공간이구나 라는 것을 알게 된 거다. 그 이유는 얘네들이 영향을 받지 않고 간섭 없이 그대로 통과를 했기 때문에. 자, 근데 특징이 뭐였냐면 우리가 쏴준 이 원자핵 알파 입자의 극히 일부만이 엄청 크게 튀거나 튕겨져 나왔던 거예요. 자, 그러면 얘들 같은 경우는 특징이 얘가 크게 휘어진다라고 하는 거는 일단 어떤 원자 질량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부분이 존재한 거다. 근데 이게 극히 일부만 크게 휘어진 거잖아요. 자, 그래서 우리는 이 휘어진다라고 하는 거는 이 알파 입자가 결국에는 플러스 전하를 띠는 거거든요. 그래서 플러스끼리의 반발력에 의해서 지금 얘들이 튕겨져 나오기 때문에 엄청 좁은 공간에는 플러스 전하를 띠는 부분이 존재를 하구나 라는 것을 알게 됐었던 거죠. 자, 그래서 지금 그림으로 한번 자세히 보면요. 우리가 지금 쏘아주고 있는 게 원자핵, 결국에는 플러스 전하를 띠거든요. 자, 그러면 플러스끼리는 반발력을 가지기 때문에 이렇게 플러스 전하를 띠는 알파 입자가 원자핵과 엄청 가깝게 지난다면 순간적으로 원자핵의 플러스 전하에 의해서 반발하여 진로가 크게 휘게 된다라는 것을 확인하게 된 겁니다. 자, 그래서 결론은 이제 러더퍼드는 조금 더 발전된 원자 모형을 제시했어요. 결론은 뭐냐면 얘네들이 대부분이 다 통과를 하기 때문에 첫 번째, 원자의 대부분은 빈 공간이고요. 그런데 중심에 지금 극히 일부에 플러스 전하를 띠고 원자 질량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원자핵이 존재를 했다라는 것을 알게 됐었던 거죠. 자, 그래서 우리는 결론은 대부분의 알파 입자가 금박을 통과해서 직진한 것은 원자 대부분이 비어있는 빈 공간이다라는 것을 알게 됐었던 거죠. 자, 그래서 러더퍼드가 제시한 모양은 이렇게 가운데에 플러스 전하를 띠는 원자핵이 위치라고요. 그 다음에 마이너스 전하를 띠는 우리 앞에서 발견한 톰슨이 발견한 이 전자가 원자핵 주위를 움직이고 있는 원자 모형을 제시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결론은 우리가 정리해보면요. 지금 원자의 대부분은 빈 공간, 그리고 원자의 중심에는 부피가 상대적으로 작고 원자 질량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플러스 전하를 띠는 입자가 존재한다라는 것을 발견했고요. 우린 이제 이거를 원자핵이라고 정의하기로 한 거예요. 원자핵.
자, 그래서 이제 알파 입자 산란 실험과 원자 모형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만약에 톰슨의 모형이 맞았다면 어쨌든 얘들 같은 경우는 플러스 차지를 띠는 게 지금 골고루 퍼져 있다라고 우리가 배웠었기 때문에 일부는 약간 휘어져 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고요. 그리고 얘들 같은 경우는 지금 얘네들이 골고루 퍼져 있기 때문에 크게 튕겨나올 수 없어서 이런 모양이 관찰된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돼요. 그래서 지금 보면요. 직진하다가 약간씩만 휘어지거나 지금 움직이고 있는 형태가 보이는 거죠. 자, 그래서 우리가 지금 여기서 원자핵의 발견까지 본 거야. 자, 세 번째는 양성자의 발견이에요. 자, 그래서 우리 첫 번째 전자 발견했고요. 두 번째 원자핵 발견했는데, 자, 일단 원자핵을 발견했는데 양성자는 그럼 뭘까? 라는 생각이 들 수도 있어요. 자, 양성자 한번 보시면요. 자, 양성자는 우리가 어떻게 발견했냐면 진공 방전관에 소량의 수소기체를 넣고 방전을 시켰던 거예요. 그랬더니 이번에는 플러스 극 쪽에서 마이너스 극 쪽으로 이동하는 입자의 흐름을 발견했습니다. 자, 그럼 우리 아까 처음에 배웠던 게 전자라고 하는 건 마이너스에서 플러스 쪽으로 움직이는 어떤 입자의 흐름이다라고 배웠잖아요. 그럼 얘들 같은 경우는 당연하게도 얘가 마이너스 극 쪽으로 이동하려면 플러스를 띈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죠. 그래서 우리는 요게 양극선이라고 부르면 되겠다라고 생각을 한 거예요. 자, 그래서 일단 우리가 이 양성자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수소기체를 넣고 방전을 시킨 거잖아요. 얘들 같은 경우는 얘가 원래 전자 번호가 1번이잖아요. 그래서 전자를 한 개 가지는데 지금 방전을 시켜서 전자 한 개를 잃은 상태이다 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돼요. 그래서 지금 왼쪽 보시면요. 이 양성자라고 하는 게 우리가 이렇게 방전을 시켰을 때 결국에는 양이온이 된다면 양성자 한 개만 남기 때문에 이 수소이온을 양성자라고 정의한다 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지금 보시면요. 여기서 양극선 실험 보면 첫 번째, 마이너스 극 쪽에서 플러스 극 쪽으로 음극선이 방출되고요. 그리고 두 번째로는 우리가 이렇게 마찬가지로 음극선이 수소와 충돌해서 전자를 잃어서 지금 수소 원자핵이 존재한다면 얘 또한 플러스 극 쪽에서 마이너스 극 쪽으로 이동하게 되는 거예요. 그 이유는 마찬가지로 얘들이 마이너스 극 쪽으로 이동하는 거는 플러스를 띈다라는 뜻이겠죠. 그래서 이걸 양극선이라고 정의한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지금 보시면요. 이 양극선 내지는 양성자 자체가 플러스 극 쪽에서 마이너스 극 쪽으로 이동하지 않고 마이너스 극 쪽으로 이끌리는 거 보이죠. 그래서 보면 음극선과 양극선의 흐름 여러분들이 인력 기준으로 생각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우리가 양성자라고 하는 것을 결론은 어떻게 발견했냐면 이 양성자라고 하는 건 결국에는 양극선 자체가 플러스 전환을 띠는 입자여서 이것들의 흐름이구나 라는 것을 알게 되었고요. 그래서 우리는 이 입자를 양성자, 플러스를 띠는 입자라고 정의를 하기로 했습니다. 자, 마지막으로는 중성자라는 걸 발견했는데요. 얘는 딱 이름만으로 봤을 때 이미 중성을 띠는 거, 아무런 전하값을 가지지 않는 것처럼 보이죠. 자, 그래서 러더퍼드가 먼저 예측했는데 러더퍼드는 헬륨 원자핵의 전하량이 양성자의 2배이지만 질량 같은 경우는 이 양성자의 4배라는 사실을 통해서 지금 양성자 말고 이 질량에만 관여를 하는 어떤 입자가 있구나라고 추측을 한 거예요. 그래서 지금 보시면요. 이 원자핵의 질량이 크고 전기적으로 중성인 입자가 존재할 것이다 라는 생각을 한 거죠. 자, 그래서 체드윅이라는 사람이 발견한 거는 중성자라는 것을 결과적으로 발견했는데요. 입자를 충돌시키는 실험에서 전하를 띠지 않는 입자가 방출되는 것을 확인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얘는 플러스도 아니고 마이너스도 아니고 그냥 0이구나 라고 생각을 해서 중성자라는 이름으로 발견했습니다. 자, 그래서 중성자는 가장 마지막으로 발견된 거고 결론은 우리가 이 중성자까지 발견하면서 전자, 양성자, 중성자 그리고 두 번째로 발견되었었던 원자핵까지 발견을 하게 된 거야. 원자핵 발견. 자, 그러면 지금 우리가 4가지를 배웠는데 지금 보면 입자 자체는 3가지다라고 되어 있죠. 그러면 이제 그 다음 페이지에서 이것들이 어떤 식으로 명명되고 어떤 특징을 가지는지에 대해서 자세하게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원자의 구조를 우리가 이제 본격적으로 배우면요. 원자 같은 경우는 특징이 뭐냐면요. 플러스 전하를 띠는 원자핵이 중심에 있다. 그리고 그 주위에 마이너스 전하를 띠는 전자가 운동하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여기 파트에서는 계속 끌고 가면 좋을게요. 뿔뿔마마. 같은 전하들끼리는 반발력이 지금 작용하고요. 플러스와 마이너스끼리는 서로 다른 전하이기 때문에 이때는 인력이 작용한다라고 되어 있어요. 그래서 지금 보시면요. 플러스 전하를 띠는 원자핵의 양성자와
마이너스 전하를 띠는 정자 사이에서는 정전기적 인력이 작용한다라고 주어져 있습니다. 자, 그럼 우리 지금 양성자 그리고 중성자라는 것도 배웠잖아요. 결론은 뭐냐면요. 이 원자핵을 구성하는 두 가지 입자가 양성자와 중성자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자, 그래서 양성자는 플러스를 띠고요. 중성자는 0이잖아요. 그래서 얘들을 합해보면 결과적으로 플러스 전하를 띠는 원자핵이다라고 설명을 할 수 있는 거예요. 자, 그래서 두 번째 내용 보시면요. 원자핵은 플러스 전하를 띠는 양성자, 그리고 전하를 띠지 않는 중성자로 이루어진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우리가 아까 설명했던 게 우리가 두 번째 실험을 통해서 알파 입자 산란 실험을 통해서 원자의 대부분의 공간은 비어 있고요. 이때 원자핵만 일부 질량을 차지하고 대부분의 질량을 차지하고 이때 얘들은 크기가 상대적으로 작다라고 했어요. 그래서 그 내용이 정리가 되어 있는데요. 자, 원자의 지름은 약 10의 마이너스 10승, 원자핵의 지름은 마이너스 15에서 마이너스 14 정도로 엄청 작습니다. 그래서 지금 보시면요. 뭐 원자 한 개의 크기를 우리가 축구장이라고 한다면 원자핵은 중앙에 놓인 구슬 하나에 비유할 수 있는 거예요. 엄청 작은 거죠. 그래서 보면 원자핵의 크기는 원자의 크기에 비해서 매우 작다라고 주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보시면요. 엄청 작게 이 원자핵을 묘사하고 있는 거 보이죠. 자, 그리고 이 원자를 구성하는 입자들의 성질을 우리가 한번 자세하게 볼 건데요. 자, 일단 전하량이라고 하는 개념부터 나와요. 자, 전하량은 얘네들이 음전하, 양전하, 중성 이걸로 구분하시면 되는데요. 양성자와 전자는 특징이 전하량의 크기, 절대값이 다 같아요. 근데 플러스와 마이너스, 부호는 당연하게도 다르겠죠. 자, 그래서 원자 같은 경우는 밑줄 그을게요. 양성자 수와 전자 수가 같습니다. 얘 밑에서 우리가 자세하게 볼 건데 그렇기 때문에 꼭 기억을 하셔야 되는 건 원자는 전기적으로 중성 상태이다 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그 이유는 양성자, 전자 모두 전하량이 같은데 얘들이 똑같은 개수만큼 존재하기 때문에 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죠. 자, 그리고 질량 같은 경우는 우리가 앞에서도 얘기했지만 원자핵은 차지하는 크기는 매우 작은 반면 대부분의 질량을 차지한다 했어요. 그럼 우리 원자핵을 구성하는 입자가 양성자, 중성자라고 방금 위에서 얘기했잖아요. 그래서 이 질량 같은 경우는 특징이 양성자와 중성자가 질량이 비슷합니다. 그리고 전자는 얘네들에 비해서 무시할 수 있을 정도로 작아요. 그래서 결론 우리는 원자핵은 원자 질량의 대부분을 차지한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그래서 주의할 점 뭐냐면요. 지금 전자 보시면요. 상대적인 질량이 양성자, 중성자는 1인데 비해서 얘들 같은 경우는 약 1837분의 1 정도로 굉장히 작죠. 근데 주의할 점은 얘들은 어쨌든 질량이 존재는 한다라는 것을 꼭 기억하셔야 돼요. 질량이 존재는 한다. 자, 그리고 중성자는 전하량을 가지지 않는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죠. 전하량을 가지지 않는다. 자, 그래서 우리가 이제 본격적으로 그렇다면 이 양성자, 중성자, 전자의 개념은 안 거예요. 그럼 이게 실제 원자들, 실제 원자 번호들에 속하는 원자들이 어떤 식으로 가지고 있는지까지를 기억하셔야 되는데요. 자, 첫 번째, 얘는 우리가 머릿속에 계속 들고 가야 돼요. 우리는 원자 번호는 원자 핵에 들어있는 양성자 수라고 정의를 합니다. 그래서 양성자 수는 곧 원자 번호랑 같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그럼 우린 배웠던 게 원소들끼리 원자 번호가 주어지고 그럼 서로 다른 원소들은 성질이 반드시 다 같진 않잖아요. 결국엔 다를 수밖에 없죠. 그래서 이 양성자 수 내지는 원자 번호에 따라서 여기 원자 번호에 따라서 원소의 성질이 달라지기 때문에 우리는 양성자 수로 원자 번호를 정하게 됐었던 겁니다. 자, 그럼 원자라고 하는 상태는 뭐냐면요. 얘들 같은 경우는 아까 얘기했지만 중성인 상태예요. 그렇기 때문에 얘들은 양성자수랑 전자수가 같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원자가 가지는 전자수도 원자 번호랑 같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돼요. 자, 이제 두 번째 보시면요. 질량수 나와 있는데 그럼 이 질량수라는 용어 딱 봐도 질량을 정의하는 것 같잖아요. 근데 우리 아까 질량은 양성자, 중성자 합한 원자 핵에서 대부분 결정된다라고 했었죠. 그래서 질량수는 양성자 수와 중성자 수를 합한 것이에요. 자, 그래서 전자 같은 경우는 무시할 수 있을 정도로 매우 작기 때문에 우리는 결과적으로 양성자 수와 중성자 수의 합으로 상대적인 질량을 나타냅니다. 그래서 이걸 질량수라고 정의한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자, 그럼 이제 뒤에 보면 원자의 표시 나와 있는데 자, 원자의 표시 같은 경우는 우린 앞으로 원자 번호는 원소 기호 왼쪽 아래 질량수는 왼쪽 작은 글씨로 표시를 할 거예요. 그래서 얘들 같은 경우는 우리가 뭐 예를 들어서 나트륨 플러스 이온 쓰려면 여기 쓰는 거 아니었고요.
여기 쓰는 것도 아니었고 여기 있었잖아요. 그래서 얘들 같은 경우는 우리가 조금 이따 원자와 이온에 대해서 한번 필기를 해드릴 거지만 여기에는 보통 우리가 이온의 전하 상태를 써줘요. 그래서 이 오른쪽 위는 이온의 전하 상태를 써주는 자리로 사용을 하기 때문에 우린 앞으로 왼쪽 아래에는 원자 번호를 그리고 질량수는 왼쪽 위에다가 쓰기로 약속을 한 거예요. 자, 그럼 얘가 지금 원자 번호니까 곧 양성자 수잖아요. 그리고 얘는 우리가 방금 얘기했죠. 질량수예요. 근데 질량수는 여러분들이 외우실 때는 질량을 결정하는 모든 입자들의 합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양성자 더하기 중성자인 거죠. 자, 그럼 여기에서는 우리가 지금 양성자 수가 11개잖아요? 그럼 질량수는 양성자 수 더하기 중성자 수기 때문에 중성자 수는 지금 12개구나 라는 것까지도 알 수 있는 거죠. 자, 그럼 이제 이런 식으로 사용을 하는 걸로 하고요. 그 다음에 오른쪽에다가 필기 하나만 할게요. 자, 여러분들이 원자 상태와 이온 상태라는 걸 꼭 구분을 하셔야 되는데 이 원자 상태랑 이온 상태라고 하는 거는 결국에는 어떤 원소 내지는 어떤 물질 자체가 어떤 상태인지를 묘사하는 것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원자는 어떤 상태냐면요. 전기적으로 중성인 상태예요. 이온은 어떤 상태냐면 양이온과 음이온이라고 우리가 얘기를 하죠. 얘들 같은 경우는 전하를 가지는 상태입니다. 그럼 전하를 가질 때는 양이온, 음이온 이름처럼 플러스 전하를 가지거나 마이너스 전하를 가지거나 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돼요. 자, 근데 얘들이 상태라고 하는 건 결국에는 이온 상태, 원자 상태라고 하는 거는 어떤 일이 일어난 결과이다 라고 생각하면 되잖아요. 결론은 뭐냐면요. 이온 같은 경우는 전자를 갖게 된 배경이 결국에는 전자를 얻거나 잃은 상태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자, 그럼 우린 전자는 마이너스를 띠잖아요. 마이너스를 띠는 것을 얻었다면 상대적으로 음전화가 되겠죠. 마이너스를 얻었기 때문에. 그래서 전자를 얻은 결과는 음이온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그리고 전자를 잃는다면 마이너스를 갖는 게 상대적으로 없어진 거잖아요. 마이너스가 줄어든 거죠. 그래서 얘들은 양이온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즉 어떤 원자가 전자를 얻은 결과는 이 원자의 음이온이고요. 전자를 잃었다면 이 원자의 양이온 상태로 바뀌는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자, 그 말은 원자라고 하는 것은 결국에는 전자를 얻지도 잃지도 않은 상태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근데 우리 아까 얘기했었던 거는 얘네들이 원자 상태일 때는 중성이기 때문에 결국에는 전자를 얻지도 잃지도 않는다면 이 전자의 개수는 양성자 수랑 같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되겠죠. 자, 그럼 우리가 한번 연습을 하고 갈 건데 우리가 계속 뒤에서 강조를 할 거지만 여기에다가는 별표 치고 하나만 쓸게요. 우리가 이온이 된다라고 하는 거는요. 결국에는 안정되고자 하는 거예요. 화학적으로 안정되고자 하는 거거든요. 그럼 이 안정되기 위해서는 에너지를 줄여야 되고요. 그래서 얘들 같은 경우는 상대적으로 가장 안정한 쓸게요. 18쪽의 전자배치를 모방하고자 한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18쪽이 가지는 전자배치를 그대로 따라가는 거예요. 그래서 결론은 뭐냐면요. 이 이온들이 되기 위해서 기준점으로 갖는 거는 무조건 이 18쪽 거를 따라하게끔 18쪽이 갖는 전자배치가 되고자 한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얘들은 우리가 이따가 일단 나중에 주기율표 볼 때 조금 더 자세하게 보는 걸로 하고요. 일단 지금은 한번 연습을 해볼게요. 자, 연습해서 한번 이렇게 써볼게요. 지금 수업 듣는 분들이 먼저 써보시고 풀어주면 좋을 것 같은데요. 자, 예를 들어서 이렇게 됐다라고 생각을 해볼게요. 자, 그럼 여기서 한번 우리가 양성자수, 중성자수, 전자수 한번 써보면요. 일단 여러분들이 멈추고 한번 푼 다음에 설명 들어보세요. 자, 일단 양성자수 같은 경우는 우리가 원자번호 내지는 양성자수는 왼쪽 아래에다가 쓰기로 했었죠. 자, 그럼 원자번호는 3만큼이다 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죠. 자, 그 다음에 중성자수 같은 경우는 우리가 여기 위에다가 왼쪽 위에다가 이 5라고 하는 숫자는 질량수라고 쓰기로 했잖아요. 그럼 주의할 점은 이 질량수는 중성자수도 아니에요. 질량수는 양성자수 더하기 중성자수였죠. 자, 그럼 양성자수가 3이라는 걸 우리가 알고 있으니까 얘들 같은 경우는 중성자수가 2랑 2만큼이다 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다.
자, 그리고 이제 전자개수가 중요한데요. 자, 지금 보시면요. 얘 첫 번째, 얘 두 번째 중에서 원자 상태인 건 어떤 거냐면 1번이죠. 1번은 원자 상태. 자, 2번 같은 경우는 여기 지금 플러스가 붙어 있잖아요. 얘는 그래서 이온인데 플러스여서 양이온인 거예요. 자, 그럼 우리는 이온 상태와 원자 상태 중에서 전자개수가 양성자수랑 같은 것은 원자 상태였잖아요. 원자 상태였죠. 자, 그렇기 때문에 지금 원자 상태에서는 전자수가 양성자수랑 같아서 3개. 그리고 지금 오른쪽 보시면요. 전자개수가 원래 3개였는데 지금 플러스 1로 바뀌었잖아요. 그럼 전자를 하나 잃었다는 뜻이죠. 그래서 상대적으로 플러스 1만큼이 된 거예요. 그래서 3개에서 1개를 잃어서 2개만큼의 전자를 가진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되겠죠. 자, 그러면 지금 우리가 결과적으로 보면 리튬이 전자를 잃어서 지금 양이온이 된다면 전자 개수는 바뀌지만 양성자 수는 같은 거 보이죠? 그래서 꼭 기억을 하셔야 되는 거는 양성자 수는 결국에는 원자 번호랑 관련이 있고요. 이 원자 번호라고 하는 건 결국에는 원소의 성질이랑 똑같아요. 원소가 갖는 기본적인 서로 다른 원자들끼리 구분을 했을 때 원자 번호가 같은 애들끼리 갖는 성질과 같거든요. 그래서 양성자 수가 같다면 걔는 의미가 뭐냐면 같은 원소에 속한다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꼭 기억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지금 보시면요. 우리가 앞으로 이렇게 작성을 하고 가는 걸로 하고요. 자, 세 번째 보면 여기서 조금 어려울 수도 있는데 동위원소와 평균 원자량이라는 개념이 나와요. 자, 첫 번째는 동위원소라는 개념인데 동위원소는 지금 동위, 같을 동위라는 거거든요. 뭐가 같은 거예요? 자, 어떤 게 같냐면 밑줄 볼게요. 얘들은 양성자 수가 같아요. 근데 중성자 수는 다릅니다. 그래서 결론은 질량수가 서로 다른 원소이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자, 그래서 지금 첫 번째 보시면요. 원자 번호 1번짜리 수소의 동위원소라고 나와 있는데 수소, 중수소, 삼중수소가 있대요. 보면 모두 다 같은 수소이기 때문에 양성자 수는 같은 거 보이죠. 근데 지금 보면 중성자 수가 서로 다르기 때문에 질량수가 서로 다른 것이 보입니다. 그럼 주의하실 점은 같은 원소이기 때문에 양성자수는 모두 다 같은 거예요. 다만 이 질량수를 다르게 해주는 요인은 결국에는 서로 다른 중성자수이다 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죠. 자, 그래서 자연계에서는 서로 다른 동위원소들이 밑줄 그을게요. 일정한 비율로 섞여 있습니다. 우리가 앞에서는 뭐 그냥 원자량, 분자량이라고 하는 것이 얘네들에 대해서 1몰의 질량은 원자량이다 라고 정의를 했지만 이제 여기 파트에서는 구체적으로 이 질량을 결정해주는 게 질량수인데 질량수가 서로 다른 원소들끼리 자연계, 우리 실제 형태에서 실제 세계에서 일정한 비율로 섞여 있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보시면요. 수소에 대해서 뭐 존재 비율이 이렇게 나타나는 거 보이고요. 탄소, 산소, 염소 모두 다 서로 다른 질량수의 원소들이 지금 일정한 비율로 섞여져 있는 거 보이죠. 자, 그래서 일단 이 동위원소들의 특징은 뭐냐면요. 결국 얘들 같은 경우는 양성자수는 같지만 질량수가 다른 거잖아. 그래서 동위원소의 특징이 뭐냐면요. 화학적인 성질은 모두 같아요. 그 이유는 양성자수와 전자수가 같기 때문에 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죠. 자, 그래서 동위원소 같은 경우는 화학적 성질은 같지만요. 질량이 다르잖아요. 그래서 질량이 다르다는 게 뭔 말이냐면 밀도, 녹는 점, 끓는 점 등의 물리적 성질이 다르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돼요. 자, 그래서 밀도 같은 경우는 얘네들이 배웠던 게 부피분의 질량이잖아요. 이 질량이 서로 다른 거예요. 그래서 이러한 물리적 성질은 다르지만 화학적 성질은 양성자수, 전자수가 같기 때문에 서로 같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이 평균 원자량이라는 개념은 어떤 거냐면요. 얘들이 실제로 일정한 비율로 지금 세계에 존재를 하기 때문에 이 존재 비율까지 고려를 해서 이게 평균적으로 우리 세계에서는 어떤 원자량을 가지는지를 나타낸 거예요. 그래서 지금 보시면요. 각 동위원소의 자연 존재 비율을 고려해서 평균 원자량으로 구하여라라고 되어 있죠. 자, 그래서 평균 원자량은 보시면요. 각 원소의 지금 원자량과 존재 비율을 곱한 값을 더해서 구한다라고 주어져 있어요. 그래서 지금 보시면요. 지금 여기서 35짜리 CL의 존재 비율이 75.76%거든요. 그리고 37짜리는 24.24%예요. 자, 그럼 우리는 퍼센트라고 하는 거는 전체를 100%로 볼 때 값인 거잖아요. 그래서 지금 보시면요. 35짜리는 이때의 원자량이 34.969고요. 이게 75.76%로 존재하기 때문에 이게 전체 100 중에서 75.76만큼 존재한다라고 지금 작성을 해준 거죠. 자, 그 다음에
여기서 37짜리는 약 36.966을 가지기 때문에 이게 24.24%를 가지기 위해서는 100 중에서 24.24만큼이 곱해진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네요. 자, 그래서 여기 파트에서 계산하는 거를 어려워하는 친구들이 조금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왜 이렇게 되는지 먼저 한번 정리를 해보고 가는 걸 할게요. 자, 일단 원리부터 한번 보면요. 여러분들이 평균 원자량 하면 사실 이 존재 비율 따지는 걸 굉장히 어려워하거든요. 근데 생각을 해보면, 자, 예를 들어서 자, 이렇게 있었다고 생각할게요. 지금 우리가 이렇게 4개의 숫자들의 평균을 구하고 싶어요. 그럼 여러분들은 어떻게 계산을 하실 거냐면, 35가 3개만큼 있기 때문에 35를 3번 더하고, 그 다음에 37을 한 번 더한 다음에 얘들 같은 경우는 4개의 숫자를 지금 더해주는 과정이니까 이 4개의 숫자의 평균을 구하기 위해서는 4로 나눠주면 되겠네 라고 생각해서 계산을 하시겠죠. 근데 잘 생각을 해보면 얘들 같은 경우는 지금 똑같은 숫자가 3개만큼 있을 때 37은 1개만큼 있는 거 보이잖아요? 자, 그럼 이거를 바꿔서 써보면 방금 우리가 그냥 평균값을 구할 때 총합 나누기 얘네들 숫자의 개수로 계산을 했을 때 이 식은 어떻게도 쓸 수 있냐면요. 지금 35가 3개만큼 있는 거 보이죠? 그리고 37은 1개만큼 있어요. 그럼 우리는 여기서 이 3과 1의 합 4만큼으로 나눠주는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고요. 지금 이게 같다 라는 의미로 쓴 거예요. 자, 그럼 요 식은 쪼개보면요. 어떻게 나오냐면 전체 4개 중에서 3개만큼은 35, 전체 4개 중에서 1개만큼은 37이다 라는 결과로 나오는 거죠. 자, 그래서 결론은 뭐냐면요. 우린 지금 얘들 같은 경우가 3개 대 1개로 존재를 한다는 거는 35와 37의 존재 비율은 3대 1만큼이다 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죠. 자, 그러면 퍼센테이지는 어렵지 않아요. 퍼센테이지는 결국에는 얘네들의 합을 100%로 만들고자 하는 노력이거든요. 자, 그럼 지금 3 더하기 1의 합은 4죠. 그러면 4에다가 25를 곱하면 100%가 되잖아요. 그래서 이 합을 100으로 맞추기 위해서 25, 25만큼을 맞춘다면 이걸 반대로 써서 35와 37이 75%와 25% 비율로 존재를 한다라고 생각을 해주셔도 상관이 없는 거예요. 자, 그래서 결론은 정리를 해보면요. 이 존재 비율이라고 하는 게 퍼센테이지로 주어질 때도 있고 퍼센테이지로 안 주어질 때도 있어요. 여러분들이 둘 다 하실 수 있는 연습을 하는 게 좋아요. 자, 한번 같이 연습해볼게요. 예를 들어서 자, 중성자 아니지. 질량수가 10이랑 12인 것들이 각각 90%와 10%로 존재를 한다라고 생각을 해볼게요. 자, 그럼 여러분들이 딱 그냥 정석대로 10은 100분의 9, 12는 100분의 10이라고 계산을 하셔서 뭐 구하셔도 돼요. 그러면 계산해보면 계산까지는 뭐 100분의 90 더하기 120 하면요. 100분의 210 나오기 때문에 100분의 210 하시면 지금 뭔가 계산이 잠깐만요. 여기서 90을 곱했어야 됐네요. 자, 지금 100분의 900 더하기 120 해보면 100분의 1020이어서 얘가 10.2만큼이다 라는 게 하나 나오겠죠. 근데 이거를 90% 10%라고 있으면 얘가 결국에는 9대 1이라는 거거든요. 그래서 계산을 이렇게 하셔도 돼요. 10분의 9를 10에다 곱해주고요. 그 다음에 12에다가 전체 10 중에서 1만큼을 곱해주셔도 상관이 없어요. 자, 그럼 이렇게 계산해보면 약분, 그리고 얘가 1.2 돼서 마찬가지로 10.2가 나온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되겠네요. 자, 그럼 여기까지 우리가 보고요. 그럼 이제 여러분들이 어떤 것까지 해주셔야 되냐면 지금 책에다가 필기하시는 분들은 공간이 많이 없을 건데 여기 위에다가 좀 작게 한번 하는 걸로 할게요. 자, 그럼 이제 어려운 문제들에서는 어떤 식으로 우리들한테 연습하게끔 하냐면요. 자, 예를 들어서 어떤 원자 자체가 지금 10이랑 12만큼의 질량수를 가지는데 얘들의
평균 원자량이 10.5래요. 자, 요거 구하는 거 연습해 볼게요. 자, 첫 번째 방법은 뭐냐면요. 이제 우리가 미지수로 두는 거예요. 자, 그럼 내가 예를 들어서 얘들을 X%, 첫 번째는 존재 비율을 미지수로 둔다라고 생각하고 써볼게요. 자, 그럼 예를 들어서 10짜리가 지금 X%, 12짜리가 100 빼기 X%라고 써볼게요. 그럼 식이 어떻게 나오냐면요. 지금 10짜리는 100% 중에서 X%만큼을 가지고요. 그 다음에 12짜리는 100분의 100 빼기 X만큼을 가지니까 이게 10.5다라고 계산을 하셔서 구할 수도 있겠죠. 자, 그럼 여러분들이 쭉 계산해보시면 구할 수도 있는데 사실은 이 방법은 굉장히 계산 과정도 길어요. 그리고 우리가 불편하죠. 자, 그래서 두 번째 방법은 뭐냐면요. 그렇다면 두 번째 방법은 얘네들을 똑같긴 한데 x라고 구하고 얘를 y라고 구한 다음에 뭐 x 더하기 y는 100이다 라는 미지수를 하나 더 써서 구할 수 있는 방법이 있겠죠. 근데 얘네들이 귀찮잖아요. 자, 그래서 우리는 앞으로 어떤 방법을 쓸 거냐면요. 이걸 좀 잘 활용해 주시면 좋은데, 자, 두 번째 방법은 뭐냐면 얘네들을 그냥 선을 그어서 확인하는 방법이에요. 자, 한번 연습을 해볼게요. 자, 지금 우리가 10이랑 12만큼이 존재를 하는데 지금 얘들이 가지는 평균 원자량이 10.5만큼인 거잖아요. 그럼 여기서 이제 한번 표시를 해보면 자, 10이랑 12만큼 있을 때 얘가 가운데가 딱 11이잖아요. 그럼 만약에 평균 원자량이 11이 된다면 결국 10과 12가 똑같은 비율로 존재하기 때문에 10과 12의 평균이라고 생각하면 되겠죠. 그럼 지금 얘들이 11에 위치를 한다면 지금 보이는 게 얘네들이 1만큼 차이 나고요. 1만큼 차이 나잖아요. 존재 비율이 50%인 것을 확인할 수 있죠. 근데 우린 지금 11을 구하는 게 아니잖아요. 어떤 걸 구하고자 하냐면 10.5를 구하는 거죠. 자, 그러면 10.5는 여기 위치하죠. 그럼 10.5는 지금 여기서 이게 0.5만큼을 차지하거든요. 그러면 여기 같은 경우는 1 더하기 0.5 해서 1.5만큼을 차지하고 있는 거고요. 자, 그럼 10.5는 지금 10과 12를 0.5 대 1.5로 나누어주는 요 위치에 존재를 하고 있거든요. 근데 여러분들이 생각을 해보세요. 10이랑 12가 있는데 얘들은 지금 우리가 선으로 표시를 해보니까 10쪽에 치우쳐 있잖아요. 그럼 존재 비율이 10이랑 12 중에서 상대적으로 10쪽에 더 쏠려 있는 거죠. 즉 10이 더 많은 거죠. 자, 그래서 앞으로는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얘가 1만큼을 차지하고 0.5니까 얘가 상대적인 비율이 3만큼을 차지하잖아요. 근데 10쪽에 더 치우쳐져 있잖아요. 그래서 결론은 뭐냐면요. 앞으로 이렇게 선을 긋고 여러분들은 10과 12는 지금 얘네들을 바꿔서 3대 1만큼, 3대 1만큼으로 존재를 한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자, 그럼 3과 1의 합은 4잖아요? 만약에 퍼센테이지로 바꿔주려면 4x는 100, x값이 25이기 때문에 여기에다가 25만큼 곱해주면 75%와 25%가 나온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되는 거죠. 자, 그럼 이게 맞는지 한번 우리가 계산해 볼게요. 지금 10이랑 12가 3대 1로 존재해요. 그러면 식 써보면 10 곱하기 4분의 3 더하기 12 곱하기 4분의 1 계산하시면요. 얘네들 약분해서 4분의 3이 곧 7.5가 되기 때문에 7.5 더하기 3 하시면 10.5 나오는 거 보이죠? 그래서 이 방법으로 쓰시면 우리가 존재 비율을 더 빨리 찾을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됩니다. 자, 그럼 여기 페이지에다가 우리가 한번 연습해보고 가는 걸로 할게요. 자, 여러분들 한번 풀어보세요. 자, 예를 들어서 10이랑 15만큼이랑 비교를 했을 때 나 조금 자, 10이랑 12만큼을 가질 때 얘들이 지금 평균 원자량이 11.2였다고 생각해볼게요. 자, 여러분들 일단 한번 풀어보시고 그 다음에 설명 듣는 걸로 할게요. 자, 그럼 얘들도 우리가 지금 존재 비율이 각각 얼마인지를 구하고자 하는 거거든요. 자, 그럼 식 한번, 아니다. 우리가 선 한번 그려보면 자, 10이랑 12가 있어요. 자, 그럼 여기가 지금 11이잖아요. 평균 원자량 11.2 같은 경우는 11과 12를 각각 2대 8로 구분해주는 여기겠죠. 자, 그럼 여기가 11.2가 되고요. 그럼 여러분들이 만약에 바로 얘네들이 가지는 상대적인 비율을 못 찾겠다면 여기 한번 쓰고 가시면 돼요. 자, 지금 얘는 10과 11,
1만큼이고 또 0.2만큼 더 간 거잖아요. 1.2만큼이죠. 그리고 여기는 0.8이죠. 자, 그럼 1.2와 0.8의 비율을 우리가 써보면 얘들 같은 경우는 지금 12대 8이니까 지금 3대 2만큼이다 라고 생각을 하면 되잖아요. 근데 주의할 점은 존재 비율 3대 2 그냥 냅다 적으면 틀려요. 그 이유는 여러분들이 판별하셔야 되는 거는 지금 여기 11.2가 치우친 정도를 보면은 얘가 상대적으로 12쪽에 치우쳐져 있잖아요. 그럼 그 말은 뭐냐면 12가 존재 비율이 더 높기 때문에 12쪽에 더 치우쳐서 값을 가진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죠. 그래서 존재 비율은 3대 2가 아니고요. 상대적으로 12가 더 많이 가져서 3, 10은 2만큼이다 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죠. 만약에 이거 퍼센테이지로 바꾸고 싶잖아요. 2 더하기 3, 합이 5죠. 그러면 100%로 만들기 위해서 20을 곱하면 되니까 40%대 60%다 라고 작성을 해주시면 되는 거죠. 자, 그래서 우리가 결론은 이제 쭉 이런 식으로 평균 원자량 구하는 거랑 얘네들 구하는 것까지 계산을 하시면 되고요. 자, 그래서 탐구 자료창 보시면요. 구성 입자수에 따른 원자와 이온의 구분이 나와 있어요. 자, 얘들 같은 경우는 지금 보시면요. A, B, C, D를 볼 때 딱 먼저 보이는 게 A, B, C는 양성자수가 서로 같잖아요. 그럼 얘들 같은 경우는 쓸게요. 어쨌든 얘들은 각각 같은 종류의 원소이다 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죠. 자, 그래서 지금 보시면요. 우리가 동위원소 관계라고 얘기를 하려면 반드시 양성자수가 같은데 중성자수는 달라야 되거든요. 그럼 중성자수가 서로 다른 것을 찾아보면 지금 A랑 B끼리 서로 다르죠. 그래서 우리는 A랑 B는 동위원소 관계이다 라고 작성을 할 수 있는 거예요. 자, 그리고 그 다음에 이제 전자수를 보면요. 특이한 게 A, B는 전자수가 8, 8로 같아요. 그럼 이 8이라고 하는 숫자는 양성자수랑 같잖아요. 그래서 얘들은 원자 상태. 또 원자 상태라고 볼 수 있는 거예요. 근데 C는 보면요. 전자수가 10개예요. 8개에서 2개를 더 가진 거잖아요. 그럼 얘들 같은 경우는 전자를 얻거나 잃은 상태 중에 얻은 상태에 속하기 때문에 이온이고요. 마이너스를 띠는 전자를 얻어서 음이온이다 라고 작성을 하시면 되겠죠. 자, 그래서 우리는 A가 지금 전자를 2개만큼 얻어서 음이온이 됐다. 그 상태가 C다 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고요. 자, D 같은 경우는 그냥 서로 다른 원자인 거 보이죠? 그 이유는 양성자수, 중성자수, 전자 중에서 양성자수가 서로 다르니까 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죠. 자, 그래서 여기 파트는 문제가 크게 어렵지는 않거든요. 여러분들이 풀어보시면서 연습을 하되 지금 74쪽에 자료 3번만 한번 같이 풀어볼게요. 자, 자료 3번 보시면요. 평균 원자량 구하는 건데 일단 염소는 35짜리, 37짜리 질량수를 갖는 것만 지금 존재를 하고요. 이때 얘들의 존재 비율이 3대 1이래요. 그리고 원자량이 35와 37이다 라고 주어져 있어요. 자, 그래서 여기 파트에서는 대부분의 문제에서 평균 원자량 자체가 결국에는 이게 실제 존재할 때 존재 시 원자량이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그래서 얘들 같은 경우는 이 실제 존재 시 원자량이라고 생각하면 되고요. 또 문제에서 대부분의 문제에서 그냥 원자량 같은 경우는 질량수랑 같다라고 많이 줘요. 그래서 여러분들 혹시 원자량들이 안 나와 있는데 이거 뭐 평균 원자량 어떻게 구하지 할 때는 질량수가 곧 원자량이다 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자, 그럼 염소의 평균 원자량 먼저 한번 구하러 가볼게요. 보시면요. 35, 37짜리가 3대 1만큼으로 존재를 하는 거잖아요. 자, 그럼 얘들 같은 경우는 35 곱하기 4분의 3 더하기 37 곱하기 4분의 1 이렇게 계산을 하시면 되고요. 자, 계산하시면 얘들 같은 경우는 지금 쭉 다 나오겠죠. 자, 근데 우리가 앞에서 배웠었던 방법을 통해서 이걸 또 구할 수 있는데 자, 지금 우리는 35랑 37 사이의 평균 원자량을 구하는 거잖아요. 근데 35가 3만큼이라는 거는 35쪽으로 더 치우친 상태에서 3만큼을 가진다라고 생각하면 되겠죠. 자, 그럼 보세요. 얘가 지금 36이 여기잖아요. 35쪽으로 치우치되 3대 1만큼으로 구분이 되려면 이렇게 끄면 되죠. 자, 그럼 여기가 35.5, 여기는 36.5. 그럼 우리는 35쪽으로 더 가깝게 3대 1 또는 1대 3으로 구분해야 되기 때문에 35쪽에 가깝게 3과 1로 나눈다 하면은 딱 여기죠. 자, 이렇게 나누면 0.5, 1.5. 그러면 1대 3. 지금 3대 1만큼으로 가지고 3쪽에 더 치우쳐져 있는 상태로 나오는 거 보입니다.
그래서 얘가 35.5다라고 바로 구하실 수도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여기 파트에서는 다양한 방법으로 푸는 연습을 하시되 시간 줄이는 게 제일 좋잖아요. 가능하다면 그냥 요 선 푸는 걸로 간단하게 풀어주시면 돼요. 자, 그럼 이제 두 번째 보시면요. 표는 자연계에서 존재하는 염소 분자에 대한 자료래요. 자, 그럼 염소 분자는 CL 더하기 CL이죠. 자, 그럼 여기서는 일단 생각을 해보면 지금 우리는 얘가 35랑 37짜리가 있는데 CL2인 거잖아요. 그럼 자리가 두 개인 거죠. 자, 그럼 경우의 수를 다 써보면 35, 35 되는 것도 있고요. 35, 37 되는 것도 있죠. 그 다음에 37 다음에 35 되는 것도 있고요. 그 다음 37, 37짜리도 있죠. 자, 그럼 우리 지금 보면 알 수 있는 게 35, 35는 하나만큼, 35, 37은 두 개만큼, 37, 37은 한 개만큼의 비율로 존재하는 거 보이죠? 근데 존재 비율이 다 다르잖아요? 그래서 여기 파트는 존재 비율, 이 분자들의 존재 비율은 어떻게 쓰면 되냐면 얘네들이 일단 경우의 수 자체는 1대 2대 1이에요. 근데 35짜리가 두 개 선택이 되려면 얘들은 전체에 3대 1만큼의 존재 비율을 가지기 때문에 결국에는 4개 중에서 35가 선택될 수 있는 확률은 4분의 3인 거고 37이 선택되는 확률은 4분의 1인 거잖아요. 그래서 1 곱하기 35가 두 번 선택되기 위해서는 4분의 3, 4분의 3을 곱해주시면 되겠죠. 자, 그러면 16분의 9가 되고요. 35, 37이 선택되려면 4분의 3짜리 하나 선택되고 4분의 1짜리 하나 선택되고 근데 얘들은 순서 바뀌어서 선택될 수 있기 때문에 4분의 6만큼, 16분의 6만큼이다 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죠. 자, 마지막으로 37은 4분의 1짜리가 두 번 선택되면 되잖아요. 그래서 16분의 1이다 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죠. 자, 그럼 일단 분자량은 쉽죠. 얘들은 분자량 자체는 결국 원자량의 합으로 결정되고 우리 원자량은 여기서 질량수랑 같잖아요. 그래서 질량수의 합들을 구해보면 70, 72, 74만큼이죠. 자, 그럼 존재 비율이 지금 16분의 9, 16분의 6, 16분의 1이라고 구하셔도 되고요. 아니면 9대 6대 1이라고 구하셔도 상관없어요. 어떻게 쓰든 정답이다 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존재 비율이니까. 자, 그럼 우리가 이제 여기 보기 한번 보면요. 첫 번째. 지금 얘들의 중성자수는 18이다. 자, 그럼 35라고 하는 질량수는 양성자수 더하기 중성자가 되고요. 이때 우리 양성자수 자리는 여기라고 했잖아요. 그럼 양성자수가 17이기 때문에 중성자수는 18 해서 맞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자, 두 번째 보면 염소 원자 1몰에 들어있는 중성자량은 19몰이다라고 주어져 있어요. 자, 그럼 여기서 염소 원자 1몰이라고 하는 거는 구체적으로 안 썼잖아요. 얘들은 뭔 말이냐면 우리가 지금 1번에서 구한 평균 원자량 얘네들을 써먹어라 라는 뜻이에요. 자, 그럼 평균 원자량에 의한 중성자수 구해보면요. 35.5가 17 더하기 뭐식인 거잖아요. 그러면 19몰이 아니고 18.5몰이죠. 그래서 이거는 틀렸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자, 마찬가지로 3번도 똑같아요. 염소 원자라고 그냥 적는다면 얘들은 평균 원자량을 가지는 지금 실제 존재하는 형태이기 때문에 양성자수는 17, 중성자수는 18.5 하면은 틀렸다라고 나오겠죠. 자, 그 다음에 4번 보면 염소 분자 1몰에 들어있는 중성자의 양 나와 있어요. 자, 그럼 얘들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죠. 지금 염소 분자 1몰이 가지고 있는 평균 분자량을 구하시면 되는데 자, 얘들 같은 경우는 우리가 저 9대 6대 1을 반영해서 써주면 돼. 근데 결론은 뭐냐면 얘들이 가지는 평균 분자량은 평균 원자량으로 계산을 하면 된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즉 우리는 평균 원자량이 지금 35.5잖아요. 평균 분자량 구하기 위해서는 염소가 두 개만큼 더해줘야 되는 거죠. 그래서 얘들은 35.5 곱하기 2 또는 35.5 더하기 35.5라고 계산을 해주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첫 번째 이 평균 분자량 내지는 얘들이 가지고 있는 총 질량수는 35.5의 두 배만큼인 71이다 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죠. 근데 우리는 염소가 가지는 양성자수는 한 몰당 17인 거잖아요. 얘들은 지금 여기서 평균 분자량이 71만큼이어서 지금 중성자수가 두 배만큼으로 곱해졌을 때 양성자수도 똑같이 두 배니까 얘들은 17만큼이 두 개만큼 가지고 있는 거다.
17개만큼의 양성자 수가 2번 반영된다라고 생각하면 되죠. 자, 그럼 71 빼기 34를 계산하면 되기 때문에 37이 돼서 4번은 맞다라고 나오겠죠. 자, 그래서 이거 중요해요. 평균 분자량. 얘들은 평균 원자량으로 계산을 해주시면 됩니다. 그럼 예를 들어서 HCl이 있을 때 H의 평균 원자량이 1.5고요. Cl의 평균 원자량이 35.5예요. 그러면 얘들은 HCl이 갖는 평균 분자량, 평균 화학식량 자체가 1.5 더하기 35.5로 계산을 하셔서 37이 나온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죠. 자, 그리고 5번 보면 자연계에서 수소 원자가 지금 2가지 존재한다고 생각할 때 존재 가능한 염화 수소 분자의 종류는 4가지다라고 되어 있어요. 자, 그럼 생각해보면 우린 지금 35짜리, 37짜리가 있잖아요. 또 1짜리, 2짜리 있어요. 그러면 매치해보면 35와 1, 35와 2, 37과 1, 37과 2, 4가지 있죠. 즉, 2가지 곱하기 2가지 해서 4가지다 라고 생각하면 되죠. 그래서 얘는 맞다 라고 나옵니다. 자, 그래서 여기 파트는 평균 원자량 이거 계산하는 게 조금 까다로워서 여러분들이 뒤에 여기 18번 실력은 문제 조금 어려울 수도 있지만 또 풀려고 하면 풀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다 풀어보시고 모르는 문제는 저랑 클리닉 때 보는 걸로 할게요.